여러분 그 민법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요? 할만해요? 민법? 아 그래요? 재밌어요? 민법은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실생활하고 좀 연관되는 게 있어서 좀 할만하죠. 그래도 공법은 어때요, 근데? 어렵죠. 공법이 어려워요, 사실은. 뭐 공법에서 공포의 법이라는 동만 이러잖아요, 그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세법도 사실은 뭐 흔히들 뭐 미니 공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이제 어려운 게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뭐 이제 처음에 이제 2주 정도 이제 수업을 들으셨는데 이거 들어가지고 막 너무 재밌다. 너무 딱딱 들어온다. 아 이러면은 사실은 뭐 여러분 딴 거 하셔야죠. 그렇죠?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뇌도 들어오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이제 45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취득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자, 취득세는 어찌 보면은 모든 지방세의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를 조금 열심히 하시면 나머지 세법을 공부하시는데 훨씬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기본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먼저 취득세 보시면 우리 많이 했듯이 당연히 지방세입니다. 뭐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자,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도 자, 무슨 세였어요? 광도, 자, 특별시, 자, 그다음에 광역시, 그다음에 도세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항상 우리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예요, 주소지 관할 지자체예요.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자, 세 번째 보시면 내가 스스로 신고도 하고 사실은 이제 납부도 하는 세금이에요. 근데 신고 납부 취득일로부터 기본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자, 내가 어떤 부동산을 사면 땅이나 건물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동작구에 있는 뒤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동작구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특광도세니까 서울시청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신고는 그냥 구청 가서 하시되 돈 내면 그 납부한 금액이 서울시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광도세라고 해서 서울시청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시군구에 징수를 위임했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나옵니다. 지금 기초서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특광도세고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신고 납부한다. 언제까지?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거는. 자, 네 번째는 자, 이제 사실 현황에 따라서 부과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현황.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땅을 살라고 토지 대장을 띄워봤어요. 근데 거기에 전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전이 뭐예요? 전. 팟. 예, 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목 다 배웠죠? 지목 몇 개예요? 지목이? 아, 다 외웠어요? 그렇죠? 자,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 가보니까 거기엔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공부상 현황은 전이고 사실상 현황은 대지죠. 그죠? 이랬을 경우에는 뭐대로 세금을 매겨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지를 샀을 때하고 대지를 샀을 때하고 세율이 달라요. 다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4%죠, 4%. 그 취득세에 있어서 유상승계는 4%라고 했잖아요. 농지를 사게 되면 3%예요. 그럼 도대체 뭘로 하는 게 맞는 거냐? 근데 둘 중에 뭘로 가라? 사실 현황대로 가라. 우리 지금 책에 나오는 모든 세금에 대한 1등 원칙이 뭐냐면 실질과세예요. 실질과세. 실질과세입니다. 이게 하여튼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예요. 사실하고 공부하고 다르다. 형식이랑 사실하고 다르다. 자, 무조건 뭘로 가겠다? 사실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럴 데 없지만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아들이라고 할게요. 아들 치고 너무 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어쨌든 자,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파트를 제가 살게요라고 하는 거야. 돈 주고. 그래? 돈 받고 제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과세완청에서는 근데 이걸 뭘로 보겠다? 그렇죠. 에이, 그럴 리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지간에 돈 주고 파는 거는 일단 무조건 뭘로? 증여로 추정을 해요. 추정이랑 간주는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구나. 예, 추정합니다. 근데 일단 과세관청에서는 둘 간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아파트를 주고 아들이 이제 돈 이렇게 자,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딱 들어오면 이제 피식 한번 웃으면서 죄송합니다만 양도가 아니라 이거는 증여로 일단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자, 근데 정말로 아들이 돈 준 게 맞다.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가지만 요걸 만약에 정확하게 소명을 하지 못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부인해 버리고 증여세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과세예요? 실질과세예요. 실질과세. 실질과세.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걸 알았어요. 그럼 세금 추징을 할 때는 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나한테다. 항상 기준 그래요. 실질과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현황 공부상으로 보면 논으로 돼 있고 받으로 돼 있고 사실 보면 대지로 돼 있고 취득세 신고할 때 이렇게 신고했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그거다. 죄송합니다. 조금 신고하셨는데 그러면 뭐예요? 과소신고가산세 그거 하고 납부지정가산세까지 붙여가지고 추가적으로 고지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60일 이내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현황대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 이게 뭐다? 취득세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냥 없지 않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도대체 뭘 취득을 해야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냐라고 하는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나와 있는데 요 과세 대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요것만 가지고 별도의 하나를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 요즘 추세의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나오지 말란 법은 없지만 요즘 추세하고는 조금 벗어난 문제긴 합니다. 자, 과세 대상이 전체 11가지가 있어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렇게나 많은 거죠.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는 자, 토지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입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자, 우리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그렇죠? 이번 32회 때 시험에 31회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중에 옳은 거 틀린 거 할 때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땅을 사건 건축물을 사건 간에 이건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샀어요. 무허가.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를 낼까요? 혹은 토지 대장이라는 게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이. 그런 땅을 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과세가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토지, 사실상 건축물이면 등기 등록 여부, 허가 여부, 등재 여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취득세는 뭐가 많아요? 욕심이 많은 세금이에요. 그거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자, 요 건축물 중에는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자, 이것도 취득세 대상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건물에는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없다가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라 설치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자, 이러면 대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가 건물의 가치를 올린 거죠.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에 건물 가치는 1억밖에 안 된 거였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한 순간 여기 2억 원이 된 겁니다. 건물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를 건물의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야,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난 지금 이제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3층짜리. 자, 1층에 은행이 들어왔어요. 은행. 자, 이거는 갑이라고 하는 사장님 이제 소유의 건물이에요. 여러분 은행 가면 딱 가면 창구에 이렇게 이제 그 직원들이 앉아 있죠. 그 뒷자리에는 이렇게 결제하시는 분 같은 책임자가 앉아 있죠. 저 뒤에는 부장님이 졸고 계시죠. 그 뒤에 문 열고 들어가면 뭐냐면 그게 금고예요. 그 커다란 방 자체가 커다란 금고입니다. 금고. 화재가 나도 안전하고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고를 요 뒤에다가 설치하게 돼요. 금고.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거 생겨가지고 건축물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에 딱 붙어서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것도 취득세 대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은행에서 이 취득세를 내는 게 맞겠어요? 건물주가 내는 게 맞겠어요? 자, 엇갈리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은행이 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건물의 일부를 봐서 건물주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도 마찬가지예요. 승강기 설치하게 되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갑한테 보내지만 이 고지서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당신들이 내야 하겠지. 그렇죠?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거. 자, 우리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것 전부 다 뭘로 보겠다? 건축물의 일부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는 부동산이라고 하고 준부동산 배웠나요? 준부동산? 배웠어요?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겁니다. 예, 정확합니다. 차량, 선박. 자,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분은 없죠. 없을 겁니다. 차량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 뭐 이제 갖고 계시든지
앞으로 갖고 계실 예정이든지 어쨌든 자 준부동산에다가 하나가 더 꼽자면 기계장비예요. 자 근데 이때 말하는 기계장비는 흔히 공장에서 쓰고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건설공사용, 하역용, 광업용, 그러니까 건설기계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기계. 자, 우리 건설기 같은 거는 이제 포크레인, 그다음에 불도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결국은 타고 다니는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고 다니는 네 가지. 불도저나 이런 거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타고 다니는 네 가지. 그래서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네 가지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중에서 주의하실 거는 건물은 시설이 들어가는구나. 시설. 자, 그다음에 준부동산 요 기계 장비에는 건설 기계 등을 말하는 거지 제조 기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밀링 머신 이런 거 아니에요. 건설 기계, 하역 공사, 광업용. 근데 그냥 건설 기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형태는 없어요. 형태는 없는데 이러한 것들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이거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 권리입니다. 자, 그게 광업권. 광업권. 강원도에 가면 뭐 석탄을 캔다, 시멘트를 캔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어요. 자, 이거 아무나 무슨 광물 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허가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사고 팔고 내가 만약에 취득을 했다. 그럼 뭐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어업권. 우리 물고기도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등록하고 그다음에 허가 받고 이래야 되거든요. 요 권리를 팔게 되면 사게 되면 이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 자, 양식업권. 남해나 서해 가면 굴양식, 김양식 이런 거 하죠. 그 양식할 수 있는 권리.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그다음에 각종 회원권이에요. 각종 회원권인데 자, 이때 말하는 회원권이라고 하는 거는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우리랑은 별로 또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같은 각종 권리를 취득을 해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광어회. 광어회. 근데 광어 무슨? 양식광어. 그죠? 광어회, 양식광어. 광어회, 그다음에 그 광어가 양식광어입니다. 자연산 광어가 어디 있어요? 다 양식이지, 그죠? 자, 마지막. 자, 잎목이에요. 잎목. 자, 잎목이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쓰면은 서 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서 있는 나무. 자, 그래서 이제 베어져 있는 나무 말고 심어져 있는 나무인데 여러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내려면 이 나무도 이게 내 거다라고 하는 걸 뭔가 등기 등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나무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나무들은 되게 비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물건에 대해서 자, 옛날 문제 스타일은 요 11가지를 이제 박스에 주고서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옳게 묶인 것 아니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몇 개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도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세가 지금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에서 이제 한 문제를 내버리게 되면 이 나머지가 조금 낼 게 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만은 이게 요즘 추세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타고 다니는 네 가지 양식 광어회 그다음에 잎목 이렇게 이제 11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교재로 확인할게요. 교재로 459페이지 보겠습니다. 459. 자, 취득세 기본 개념의 괄호 1번 보세요. 지방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자, 거기 이렇게 묶으시면 되죠. 특별시, 광역시, 도세. 묶으세요. 특광도. 자, 그다음에 제주 지방자치도 특별자치시는 뭐 그렇다 치고 2번에 보시면 신고주의 확정입니다. 취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주의의 조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취득 시에 성립하고 내가 스스로 신고하면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신고 며칠 내에 한다. 60일 그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군요.
자, 3번에 사실 현황 부과의 원칙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걸 제외하곤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를 합니다.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대지네. 자, 이런 경우에는 대지에 맞게 4%를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취득하였을 때 사실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무슨 공부대로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따라서 이제 부과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특징, 그다음에 기본적인 성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6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 나옵니다. 11가지예요, 11가지인데 이제 주의할 점 한두 가지씩만 좀 보시면 자, 1번에 볼게요. 토지.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토지라고 하는 거는 자, 두 번째 줄에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이것뿐만 아니라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등록돼 있던 등록돼 있지 않던 무조건 땅을 사면 취득세 과세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자, 건축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건축법상에 의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거는 무허가나 만약에 이렇게 받았다 이래도 이제 과세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시설 볼게요. 시설.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인데 자, 밑에 나와 있는 보충 이걸 다 알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몇 개만 아시면 돼요. 몇 개만. 자, 동그라미 1번 레저 시설 볼게요. 레저 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여러분 골프 연습장 뭐냐면 이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녹색으로 된 닭장같이 생긴 거 있죠? 예? 그거. 예, 그게 건축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 건축물 보시면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어야 되는데 걔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설치하면 뭘로 보겠다? 건축물로 봐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치사하지 않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군요. 자, 그다음에 옆쪽에 보면 수영장, 스케이트장. 일반적인 개인 주택에 수영장이나 스케이트장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얘는 뭐냐면 건물에 스포츠센터 있죠. 그런 게 들어온 경우예요. 스포츠센터. 거기에 수영장을 설치했다, 실내 아이스링크를 설치했다 이런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자, 다음에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뭐 그다음에 6번 볼게요. 6번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 충전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유소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충전시설 같은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 자, 7번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이거를 건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이걸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건축물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요. 자, 그다음에 2번에 딸린 시설물의 범위 보시면 1번 제일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런 거 설치해도 건축물로 봐서 취득세 과세하고요. 4번. 자, 부착된 금고. 아까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이거 과세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고지서 누구한테 보낸다? 은행한테 보내요? 건물주한테 보내요? 건물주한테 보내요. 그거를 기본 과정에 가시게 되면 주체 구조부의 취득자라고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받아다가 은행한테 주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런 거 설치해도 건축물로서 봐서 이것도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은 취득세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회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치? 자, 그다음에 461 임목 보겠습니다. 임목. 자, 맨 위에 보시면 지상에 과수, 임목, 중목. 과수라고 하는 건 과일 나무 말하는 거고, 임목이라고 하는 건 수풀림째 말하는 거죠. 숲에 있는 뭐 잣나무, 소나무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중목은 대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거보다 중요한 말은 두 번째 줄에 토지와 분리하여 등기 또는 명인된 것. 등기 또는 명인된 것. 땅의 일부잖아요. 당연히 나무는. 근데 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땅 말고 요 나무만 따로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요런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내 거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팔아먹을 수 있어야겠죠. 그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자, 3번에 보시면 기계장비. 자, 첫 번째 줄에 건설공사용, 화물화용용, 광업용인데 그냥 건설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기계. 일반적인 제조기계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끔 보면 오답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기계장비는 제조기계를 포함한다. 이런 게 나와요. 틀려요. 제조기계 아닙니다. 이거는 제조기계 아니고 건설, 광업용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특히 제조기계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차량은 자,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원동기라고 하는 건 엔진 말하는 거죠. 엔진이 없는 차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에 50cc 미만의 이륜 자동차 이거 제외합니다.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별로. 자, 6번에 항공기. 사람이 반드시 탑승하여 조종하는 비행기만 말합니다. 결국은 드론은요. 해당이 없죠. 그렇죠? 드론사도 취득세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론은요. 괜찮아요.
자, 이제 광어권하고 어업권, 양식어권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 9번의 회원권 보겠습니다. 자, 회원권은 자, 첫 번째 줄에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그러니까 고급 헬스클럽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트, 자, 이런 것들이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 중에 사실은 흔히들 많이 제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은 골프 회원권하고 콘도 회원권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 그죠? 됐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고 사실하고 다를 경우에는 뭐대로 가겠다? 사실 현황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아주 기본. 여기까지만은 어렵지 않죠? 아, 이제 어려운 거 좀 할게요. 이제는 자, 두 번째는 자, 취득의 종류예요. 야,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처음에 하시게 되면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취득의 종류. 취득이라고 하는 건 하여튼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우리 취득세는 욕심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돈 주고 사도 취득, 공짜로 받아도 취득, 네가 스스로 지어도 취득. 근데 그러한 종류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는 자, 유상승계 취득이에요. 돈 주고 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건 무상 취득입니다. 자, 무상 취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이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죠, 증여. 자, 세 번째는 원시 취득이에요. 내가 스스로 짓는 거죠, 건물을.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요거는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주 취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유상, 무상, 원시, 간주 네 가지입니다. 자, 요 네 가지의 이제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는 유상으로 보겠다, 이러이러한 건 무상으로 보겠다, 이거 원시로 보겠다, 간주로 보겠다. 요거는 여러분 구분하는 목적 자체가 뭘까요, 도대체?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왜 중요해요? 그렇죠. 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상으로 사게 되면 얘는 4%예요. 근데 공짜로 받게 되면은 얘는 3.5%입니다. 내가 스스로 짓게 되면은 2.8%예요. 이렇게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할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 뭐를 샀어요. 어디에 있는 뭐를 아버지한테 받았어요. 어디에 있는 뭐를 내가 직접 지었어요. 그래서 위치도 중요하고 금액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도 신고를 해줘야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하는 게 생각보다는 중요합니다. 유상이냐, 무상이냐, 원시냐 이런 것들. 근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돈 주고 사고 상속이나 증여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축하고 요건 어렵지가 않은데 요러이러한 거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상이니까 4% 매겨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무상이니까 3.5로 매겨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 구분의 실익은 뭡니까? 세율 때문에. 오케이. 자, 유상 볼게요. 유상. 가장 대표적인 건 매매죠, 매매. 뭐 이거 모르는 게 없어요. 이거는 돈 주고 사면 당연히 4%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환이에요. 교환. 자,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이 사람은 토지를 주고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건물을 줬습니다. 건물 줬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됩니까? 서로 바꿨는데 가격은 똑같다라고 할게요. 똑같은 가격이에요. 신고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무상이다, 유상이다. 이게 유상이라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 A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는 건물을 취득을 했어요. 건물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 이런 경우에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으로 받은 거죠.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뭘 줬어요? 토지라고 하는 대가를 준 거 아닙니까? 돈은 주지 않았어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유상 취득이지 무상 취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 입장에서 뭘 취득한 거예요? 토지를 취득을 한 거죠. 자, 그것도 유상, 무상? 유상. 그러면 둘 다 취득세를 내야 돼요? 맞습니다. 둘 다 취득세 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 이 사람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항상 여기에 그 유상 취득에 반대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돈 주고 땅을 산 거예요. 그럼 반대 입장은 뭡니까? 돈 받고 땅을 판 거죠. 그런 사람은 양도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항상 취득,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유상 취득에 대한 반대되는 상대방은 무조건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의 정의가 뭐냐면 양도의 정의는 자,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에요. 이전인데 자, 반드시 뭘로? 유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 논리에 따르면 A라고 하는 사람은 토지를 주고 건물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는 거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건물을 주고 토지를 취득한 거 아닙니까?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A는 양도소득세도 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A.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렇죠.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면? 그렇죠. 건물에 대해서 맞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쪽 다 취득이고 양쪽 다 양도란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시죠? 요게 이해가 안 가시게 되면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상 취득에 반대되는 사람은 반드시 뭐다?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취득이니까 둘 다 양도가 되겠죠. 오케이. 안 되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어렵나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자, 그다음에는 이제 현물 출자가 있어요. 이 종류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현물 출자인 경우에 이게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유상이냐 무상이냐 본인도 모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유상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에듀윌이라고 할게요. 주식회사 에듀윌은 자,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해요. 돈을 받고 자, 만약에 주식을 줬어요. 이해하시죠? 돈을 받고 주식을 줬습니다. 자, 이거는 출자한다고 말을 해요. 출자한다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내가 돈을 주고서 1억이면 1억, 2억 주고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요거는 현물 출자가 아니라 현금 출자예요. 현금 출자. 회사가 돈을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빌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은행에서 빌려오던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끌어오던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권자가 되고 나는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끌어오긴 끌어왔는데 빌린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줬다. 그럼 이 사람은 이 회사의 주주예요, 주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100주를 샀다. 자, 이런 경우에는 나는 삼성전자의 주주예요. 물론 그게 되게 미미해서 그렇지.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돈 대신에 만약에 근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출자를 했다.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이 아니라 현물 출자라고 해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듀윌의 주주가 된 겁니다. 근데 다만 돈을 주고 주식을 받아온 게 아니라 물건을 주고 주식을 받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에듀윌이 내요, 갑이 내요? 취득세.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둘 다 낸다고요? 갑이 낸다고요? 애들이 내도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뭐예요? 이렇게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 아닙니까?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에듀윌이죠. 근데 취득을 하면서 돈을 준 게 아니라 뭘 줬다는 얘기예요. 주식을 준 거죠. 이거 대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에듀윌이 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갑은 무슨 세금을 내요, 그러면? 그렇죠, 양도소득세. 예.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취득세는 저 11가지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듀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하러 갑니다. 이렇게 쪼래쪼래. 자, 이거 어떻게 취득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주식을 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유상이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왜 돈을 준 건 아니지만 대가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자, 그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신고해야 된다? 양도세 신고해야 돼. 양도세 신고. 건물 팔고 돈 대신에 주식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예요. 그래서 이 유상에 대한 예외가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잖아요. 이제 어려운 건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거 구분하는 목적은 세율이 달라서다. 유상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돈 주고 취득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걸 주고 취득을 해도 똑같이 유상이 맞구나.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한 거기 때문에 부동산 준 거고, 이건 뭡니까? 에듀윌 입장에서는 주식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이 맞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 내용은요, 정말 시험 보는 그날까지 무지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요, 건물을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A는 형이고요, 이 사람은 동생이래요. 건물이 얼마짜리인가 봤더니 5억 원짜리랍니다. 이해하시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증여를 해요? 팔면 팔았지?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러면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세금을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먼저 취득세를 신고해야겠죠. 자, 취득세 이거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예? 무상. 예, 이거 무상이죠, 무상. 무상이다 보니까 무상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3.5%를 내릴 거예요, 이거는. 내가 돈을 줬다. 이런 경우는 4%가 되겠지만 공짜로 받아왔다. 이런 경우는 취득세 3.5%. 얼마에 대해서? 예, 5억 곱하기 3.5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것만 내면 되는 게 아니라 뭘 또 내야 돼요? 그렇죠, 증여세를 내야 돼요. 증여세. 자, 증여세도 5억 원에 대해서 내면 됩니다. 형제지간에는 얼마를 빼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기는. 옛날에는 500만 원 빼줬어요. 엄청 빼주죠. 근데 지금은 1000만 원 빼, 1000만 원. 근데 5억 원에서 1000만 원 빼봐야 4억 9천 아니에요. 4억 9천에 세금 매기면은 얼추 얼마냐? 그냥 5억이라고 할게요. 1억까지가 이제 10%예요. 그다음에 1억부터 이제 5억까지가 이제 20%입니다. 그러면 이게 4, 2, 4, 8, 8천만 원에다가 10%니까 한 9천만 원 나오겠네요. 9천은 덜 나오겠다. 1000만 원 빠지니까. 오케이. 요건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갑자기 형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동생아, 내가 너한테 주는 건물이 5억짜리가 맞긴 맞는데 여기 부채가 사실은 껴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채가 이제 3억 원이 껴있는 겁니다. 3억 원이. 대신에 요 부채도 네가 좀 가져가지 않을래?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받아옵니까? 안 받아옵니까? 받아와야죠. 무슨 얘기예요? 이거 하고 나서 2억이 남는데, 그잖아요. 받아와야 돼요. 요렇게 꼈을 경우에는 이제 무슨 세금을 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먼저 취득세도 당연히 내야 되고, 자, 당연히 증여세도 내야 됩니다. 자, 금액이 문제예요. 자, 먼저 증여세. 아까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어요. 됐죠?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5억에 대해서 낼까요? 2억에 대해서만 낼까요? 2억이 맞는 거죠. 5억짜리를 가져오긴 가져왔지만 3억은 빚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건 내가 순수하게 받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여세는 2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냅니다. 됐어요, 여기는. 자, 문제 취득세예요. 취득세를 그러면은 나는 2억에 대해서만 내는 걸까? 아니면 5억에서 내는 걸까? 이게 문제인 거죠. 자, 5억일 것 같다. 오케이. 자, 2억일 것 같다. 자, 왜 2억? 이거 부채 부분은 아니니까? 동안이니까. 자, 취득세는 5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근데 5억 원이 이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자, 3억 원만큼은 유상으로 받아왔습니다. 자, 2억 원만큼은 무상으로 받아왔습니다. 신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몇 프로? 얘는 3.5%. 얘는요? 자, 왜냐하면 3억 원을 지금 당장 주지는 않았지만 이 부채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중에서 이 부채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나는 뭐가 아니다.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를 두 개로 계산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부담부증여라고.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이 그 이름도 유명한 부담부증여가 이거예요. 부담부증여.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오면은 취득세 전체에 대해서 꽁으로 받아온 거니까 5억 곱하기 3.5. 증여세 5억에 대해서 내야 됩니다. 근데 부채 3억이 끼는 순간 나는 증여세를 2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고, 대신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 건물을 가져오긴 가져왔으나 2억만큼 무상이고 3억은 유상이란 얘기예요. 이거 달라져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신 분? 됐어요. 이제 두 가지 더 설명하시면 돼요. 두 가지 더. 자, 됐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취득세는 5억에 대해서 취득세는 어쨌든 얘도 5억에 대해서죠. 5억에 대해서. 다만 이제 얘는 5억 전체가 무상이냐, 얘는 5억 중에 3억이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건 됐어요. 취득세는. 근데 이 위에 게 문제입니다. 얘는 증여세 5억에 대해서 냈고 얘는 증여세가 2억에 대해서 매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매겨지는 세금이 없니라고 하는 거예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자, 무슨 세금입니까? 이건. 참고로 B가 내는 게 아니에요. A가 내요. A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세요. 3억 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유상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아까 유상의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다. 양도. 요 부분 받아온 사람이 3억을 유상으로 받아온 거기 때문에 반대는 유상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형은 3억 원에 대해서 무슨 세금을? 양도소득을 내야 돼. 그렇죠. 그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상 취득의 반대는 항상 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당장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궁극적으로 유상이니까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내가 이 3억이라고 하는 돈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 안 갚아도 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제로 상태에서 돈이 생긴 거나 원래 나갈 돈이 안 나간 거나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야,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A가 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B가 취득세하고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요 부채를 면하게 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왜? 유상거래니까. 유상거래니까.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유상은 부담부 증여. 증여 중에서 자,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 그 부분만큼은 내가 공짜로 받아온 게 아니라 유상으로 받아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엔 요거를 이해하시면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요 부담부 증여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시험 때 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취득에도 나오고 양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죠? 아시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한 걸로 자, 이제 하나가 남았어요. 하나가. 자, 이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아들 말도 안 되죠. 우리 아들 할게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유상 거래는 과세관청에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었죠. 에이, 그럴 리가 있느냐? 증여를 했겠지. 근데 정말로 준 게 맞다라고 소명하는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요게 형 동생이 아니라 자, 만약에 아버지하고 아들인 경우라고 할게요. 자, 이 경우에 문제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건물 주는 거? 문제 없어요. 세금만 잘 내면 문제 없어요. 요거는 괜찮아요. 문제 얘예요, 이걸. 아버지가 만약에 건물을 주면서 부채 3억을 껴서 아들한테 준대요.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이렇게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 거래는 아까 뭘로 봤어요? 무조건 증여로 추정했었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이 되냐는 거지. 아니, 어느 아버지가 부채 3억을 아들한테 네가 갚아라고 주는 경우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줬다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분명히 아버지가 갚겠지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 거래는 인정 안 해요. 이것도 일종의 유상 거래 아닙니까? 이걸 나중에 아들이 갚는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추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아들이 갚은 게 맞다라고 하면요. 그땐 그대로 그냥 유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부담부 증여의 채무 부분에 있어서는 유상 취득이 맞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걸 안 믿겠다는 거예요. 증여로 추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뭘로? 실제로 아니다. 갚은 게 맞다. 이런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유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증여, 부담부 증여인 경우에는 채무 부분은 유상거래, 나머지는 무상거래. 됐죠? 근데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거래는 과세관청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파트에 대해서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부채 지급한 게 맞습니다. 라는 만한 능력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밑에 이것만 좀 쓸게요. 자, 무상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자, 그다음에 증여입니다. 증여, 상속 증여. 자, 그리고는 우리 아까 요게 있었죠. 아까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이지만 그러면 채무 이외의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무상이 되는 거죠. 이거
부담부 중에서 채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상이지만 채무 이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상거래 아닙니까? 그죠? 그게 뭐예요? 부담부 중에 채무 이외 부분. 기본 과정에 또 하시면 돼요, 여러분. 또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일단은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책을 볼게요. 자, 462페이지에 취득의 개념 및 취득의 시기 보겠습니다. 자, 거기 세 번째 줄 위에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 그 일체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모든 취득. 취득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간에 네가 돈이든 공짜든 네가 지었던 간에 모든 취득을 말하는 거고요. 자, 1번에 이제 일반적인 취득에서 이제 유상, 승계 취득을 볼게요. 매매. 교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부터 쓸 게 이제 대물변제라는 건데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부취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은 부담부 증여 중에서 채무 부분도 여기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 부분, 채무 이외 부분은 무상입니다. 오케이. 자, 얘 좀 지울게요. 이제 연부취득이랑 연부취득하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대물변제 먼저 볼게요.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지워도 돼요? 줄게요. 자, A하고 B하고 자, 이렇게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A가 돈을 빌려줬어요. 자, 그럼 A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A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그렇죠. 얘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자, B는요? 채무자라고 하는 거죠. 네,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쓰다가 내가 돈 갚을게라고 한 거예요. 그럼 원래 돈이 가야 돼요. 그죠? 돈이 없답니다. 근데 자,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돈으로 줘야 되는데 너 돈 대신에 너 갖고 있는 오피스텔 하나 있잖아. 그거 가져가라고 한 거예요. 오피스텔은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을 줬습니다. 오피스텔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지워버리고 나면은 그죠? 이거 돈 주고 산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원래는 돈을 주고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돈을 원래 살 마음이 있던 게 아니라 그냥 돈을 빌려줬어요. 돈 안 갚어. 대신 이거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피스텔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나는 돈 주고 산 거다, 공짜로 생긴 거다. 돈 주고 산 거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물변제도 뭘로 유상취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이거 됐죠?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남편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 못하더라. 부인으로 합시다. 부인. 네. 부인이에요. 이 사람은 남편이에요. 자,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자, 이제 돈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남편이 약간 귀책 사유가 있어서 자,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돈으로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널 줄게라고 한 거죠. 이런 경우에 부인 입장에선 오피스텔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취득세 신고를 해야겠죠. 이때 여기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부인은 뭐래요? 부인 채권자예요. 위자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입니다. 남편은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긴 건 뭘로 보겠다? 유상. 그래서 자, 이혼 시의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대물변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얘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위자료.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남편 입장에서는 그럼 아까 채권자인 부인 위자료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부인이 유상으로 취득을 한 거면 남편은 무슨 세 신고를 해야 돼요, 또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위자료 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는 양도세를 내야 된대요. 야, 환장하는 거지 진짜.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냥 이혼할 때 평온한 마음으로 자, 우리 그동안 수고했어 악수하면서 대신에 내가 오피스텔만큼은 내가 재산 분할로 널 줄게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요건 무상이라는 거예요. 요건 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채무 부분이 유상이고 이외 부분이 무상이었듯이 자 일반적으로 이제 위자료인 경우에는 유상이지만 자 이혼 시에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뭐다? 요거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시험 문제 나오냐? 나와요 이거는. 다음 중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아니면 유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옆쪽에 나와 있는 연부 취득 설명, 연명 취득. 연부 취득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개인한테는 이런 거래가 안 나옵니다. 연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할부인데 이 기간 자체가 2년도 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1,000억이라고 할게요. 자, 1,000억을 사는데 아무리 재벌이라 하더라도 1,000억을 현금 주고 사는 경우는 없죠.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아무리 길어봐야 2개월인데 그런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 팔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처음에 만약에 계약금, 자 계약금이 이제 만약에 100억이에요. 100억. 자 그다음에 1차 중도금, 자 1차 중도금이 한 300억. 자 그다음에 2차 중도금 마찬가지 또 한 300억. 자 그다음에 잔금, 잔금 만약에 또 300억. 자 이렇게 해서 1,000억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기간이 얘는 계약금은 2020년, 얘는 2021년. 얘는 2022년, 얘는 2023년. 이걸 뭐라고 한다? 연부, 연 단위 할부라는 얘기예요. 연 단위 할부. 이렇게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당연히 유상은 맞아요. 유상은 맞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죠. 취득이라고 하는 게 언제예요? 사실 마지막에 잔금이거든요. 잔금을 다 치러야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계약은 2020년도인데 잔금이 2023년이네. 과세관청에서는 그 꼴을 또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자, 이랬을 경우에는 각각 취득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취득세 몇 번 신고해야 돼요? 4번. 이게 연부 취득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건 다 설명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부분, 그다음에 대물 변제인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혼 시의 위자료. 무상은 상속증여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 두 개랑 대응되는 개념,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다음에 이혼 시의 재산 분할은 무상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교재로 볼게요. 그래서 462에 자 승계 취득, 유상 취득 보겠습니다. 유상 승계, 매매, 교환, 대물 변제인데 대물 변제에 대한 용어 정리 좀 볼게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채무 여기까지는 좋은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금전 대신해서 물품으로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대물변제, 즉 이혼 시의 위자료는 대물변제이기 때문에 자, 이건 무상승계가 아니라 유상승계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이해 가셨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남편 입장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 부인 입장으로는 위자료를 받아야 할 채권자. 자, 그거를 돈 대신에 물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 이건 뭘로 보겠다? 유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연부 취득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약정대금을 몇 년, 2년 이상에 걸쳐서 일정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걸 말하고요. 그 밑에 줄 밑줄치세요. 거기는 이 경우 계약 보증금부터 매번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취득이 아니라 각각 취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각각. 계약금부터 그다음 마지막 잔금까지 각각 취득세 신고 4번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인 경우에 이런 경우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대부분 법인과 법인과 아니면은 국가와 법인과 이런 경우예요. 금액이 엄청 큰 경우 이런 경우예요. 자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무상승계 볼게요. 자 상속이나 증여인데 자, 증여 괄호 보세요. 직계 좀비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를 포함한다. 근데 배우자 간의 거래라고 하면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배우자 간의 유상거래라고 쓰세요. 유상거래. 배우자 간의 유상거래. 직계좀비속이나 배우자 간에 돈 주고 사고 받았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요. 자, 근데 밑에 보시면은 아참 직계좀비속이면 여러분 직계 존속이 높은 사람이에요. 직계 비속이 높은 사람이에요. 존속 그렇죠. 위에가 존속입니다. 비속은 밑에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은 존속. 아들, 딸,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이게 직계죠, 직계. 자 보충란에는 요거는 별표, 조충란 별표. 직계좀비속 배우자 간의 거래입니다. 별표예요.
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유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뭘로? 증여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부담부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채무 인수액 증여로 추정한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부동산을 돈 주고 샀다. 에이, 말도 안 된다. 집사람 아파트를 내가 돈 주고 사.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증여를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부채를 아들이 갚아라 한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뭘로? 그렇죠. 증여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땡땡땡땡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도 궁극적으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게. 지금 외우시면 좋고요. 오히려 자 1번 공매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는데 아버지 아파트가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다 못한 아들이 내가 저 집에서 옛날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망하는 거 볼 수 없잖아요. 낙찰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버지 부동산이 내 걸로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준 게 맞죠. 경매를 내가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뭘로 보겠다. 유상으로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는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경매 공매로 넘어가든지 파산 선고로 인해서 넘어가는 부동산을 아들이 낙찰을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겠죠. 그죠? 자, 다음에 세 번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들 건물, 아버지 땅 서로 교환을 해요. 아까 교환은 뭐라고 했어요? 유상 맞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유상이 맞죠? 그죠? 니네가 백날 유상이라고 신고했어도 요건 증여로 보겠다. 이거에는 예외 사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공매나 파산 선고나 서로 교환을 한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유상이 맞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4번 보시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이 네 가지 사유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내년 10월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직계 좀비 속이나 배우자 간의 유상 거래는 무조건 증여로 추정. 하지만 이 지금 나와 있는 요 네 가지는 너무나 명백하게 유상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 근데 이 유상 거래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부담부 증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도 그럴 리가 없다. 이 부분도 유상 증여로 그냥 추정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만 이것도 정말로 채무를 인수한 게 맞다. 이런 경우에는 유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달달 외우는 거 아니고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왜 그렇다라고 하는 거를. 근데 거세관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되는 논거를 제시하게 되면 이건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렇게 찝찝하지. 어차피 이거 또 설명 드릴 거예요. 어차피. 자, 이거 대충 이해하신 분 무슨 말인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떡할까? 다음 시간에 또 할까요, 그럼 이거? 똑같이 또 해요? 이거 그때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그건 아니죠? 좋습니다. 자, 15분 정도 쉬었다가 여기 원시부터 오도록 할게요.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